글로벌 금융시장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먼저 환율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원화 환율이 최근에 1180원, 1080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난주에 1099원, 1100원에 거의 근접하는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이유는 미국이 환율 조작국을 발표를 하는데, 미국은 1년에 2번 환율 조작국을 발표를 해요. 근데 거기서 환율 조작국 지정 대상에서는 한국이 빠졌다. 중국도 지난번에 환율 조작국이 돼 있었는데 이게 관찰 대상으로 다시 내려왔다. 관찰 대상은 환율 조작국은 아니고 이번에 스위스하고 베트남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환율 조작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미국 의회가 가령 다른 나라가 관세나 또는 정부 보조금, 정부가 이 수출 기업한테 막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미국이 열심히 수출해서 미국 시장을 장악해라. 그래서 그 국가가 기업한테 보조금까지 줘가지고 수출을 많이 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 관세나 보조금, 이거 말고 또 다른 방식으로 미국의 기업들을 이제 망하게 하거나 미국의 기업들에 비해서 경쟁 우위를 갖도록 하는 게 환율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게 1988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그런 거죠. 원화 환율도 1000원 할 때에 비해서 1300원 이렇게 해놓으면 기업들이 내수 시장에서 팔아봤자 얼마 안 되고 수출해서 벌자 이렇게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국내에서 물건 만들어서 국내에서 팔면 1000원, 환율이 1대 1000일 때 미국에서 팔아도 1000원이었는데 이걸 갑자기 이게 1300원이 되면 미국에서 팔면 1300원을 버니까 어쨌든 국내에서 파는 것보다 수출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수출로 돌릴 겁니다. 좀 덤핑해서라도 1300원 안 받고 1200원 정도만 받아도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1달러 안 받고 0.9달러 이렇게 받아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조금 주는 거랑 비슷한 걸로 봐가지고 환율을 펀더멘털에 비해서 절하시키는 나라, 저평가시키는 나라에 대해서 의회가 재무부한테 1년에 2번 조사하라고 합니다. 조사해서 재무부가 이 나라가 환율을 조작한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의회한테 보고를 하면 그 자체가 무슨 효력을 나타내는 건 아닌데 그 다음부터 의회가 이걸 근거로 해서 이 나라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서 그 나라를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회가 그 나라에 대해서 제재를 하게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게 이 환율 조작국 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이건 피하고 싶은 거죠. 어떤 상황에서 피하고 싶은 거고 중국은 어쨌든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할 건데 그 전에 환율 조작국 상태로 출범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의회가 중국에 대한 제재를 더 강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건 낮춰놓고 보자라는 의도가 좀 강했고, 그동안 달러 약세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이 자금을 끌어들여는 달러가 필요한 그런 상황도 있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한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이 동화 가치가 굉장히 많이 절상되는 환율이 많이 내려오는 효과를 봤죠. 근데 이 정도면 충분하게 된 거 아니냐. 환율 조작국 지정도 안 됐고 중국은 이제 환율 조작국에서 시장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 그러면 그동안에 떨어졌던 거 계속 더 떨어질 필요 있겠냐. 좀 기다려보자. 그리고 한국과 중국이 그동안에 동화 가치 절상이 다른 신흥국에 비해서 굉장히 빨랐거든요.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에 환율 조작국 지정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환율이 저점이 한 6.53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6.55 정도까지로 올라오고 1달러에 우리나라 원화도 마찬가지로 1080원 갔다가 지금 거의 1200원 가까이 올라오고 이러는 건데 이게 추세적으로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여기 상당히 좀 머물겠죠. 왜냐하면 달러 약세 영향도 있고 중국은 여전히 자금이 좀 유입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도 지금 수출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12월 달에 들어와서도 지난 20일까지 일평균 수출로 보게 되면 이게 휴일 같은 걸 좀 조정하고 보게 되면 한 4% 정도 증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환율이 떨어져도 수출에 크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가 좀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지난주에 미국의 FOMC가 있었습니다. 금리나 이런 것에 대한 변화가 전혀 없었죠. 근데 거기서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질문의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 연준 사람들하고 이 기자들, 출입 기자들하고 사이에 굉장히 오랫동안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질문도 사전에 조율된 질문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떤 질문이었느냐면 지금 자산 가격이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니냐, 주가가 너무 높이 올라간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파월 의장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낮은데 주가가 높은 거는 뭐 그 정도 높은 거는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뭐 페드 모델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많이들 하는데, 이 페드 모델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느냐면, 우리가 채권에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가령 지금 뭐 10년짜리가 1% 이렇게 됩니다. 미국의 10년짜리 1% 이렇게 되죠. 주식에 투자하면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개념이 뭐가 있을까요? 주식에 투자했을 때 채권은 내가 가령 뭐 100만 원 투자했다 그러면 1년에 1%면 1만 원의 이자가 생기네, 이렇게 볼 수 있죠. 주식의 경우에는 배당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주식은 배당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가가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이러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뭘로 생각을 하느냐면, 이 채권 수익률하고 비교할 수 있는 이게 PER이 역수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PER이 역수. 그러니까 지금 가령 뭐 S&P 500의 PER이 20배가 좀 넘는데 25배 정도, 아마 20배보다는 25배 가깝긴 25배라고 이야기를 해보죠. 그럼 이건 뭐냐면 1년에 그 100억을 버는 회사가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2,500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00억에 대해서 25배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기업의 가치가. 그럼 이거를 역수로 만들면 내가 2,500억을 들여가지고 이 회사를 사면 1년에 100억씩이 나와요. 이렇게 보면 아까 채권하고 비슷하죠. 내가 2,500억을 들이면 1년에 25억씩이 나옵니다. 이자로. 근데 주식은 PER이 25배라는 이야기는 내가 2,500억을 들이면 1년에 100억이 나와요. 이거 1%? 이거 4%입니다. PER 25배라는 이야기는 4%라는 이야기죠. 이걸 이제 에쿼티 일드라고 부르는데, 이 채권에서 일드, 픽스 인컴에서 일드하고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물론 이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는 내한테 다 돌아오는 현금이, 이거는 꼭 다 돌아오는 현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때문에 딱 정확하게 1대1로 매치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걸로, 채권에 내가 2,500억을 투자를 했는데 1년에 그러면 25억, 1%로 25억의 이자가 생긴다. 현금이 발생한다, 이 채권에서. 내가 이 기업을 2,500억짜리를 100% 지분을 다 샀더니 이 기업에서 1년에 100억의 이익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요거는 채권의 일드는 1%, 주식의 일드는 4%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주식이 싸긴 하다. 그럼 이게 그러면 채권하고 똑같이 그럼 가격이 올라가야 되느냐? 그까지는 아니죠. 그럼 PER이 뭐 50배가 되면 일드로는 2%가 나오겠죠. 그럼 어디까지 PER이 올라갈 수 있느냐? 근데 일반적으로 주식은 위험하잖아요. 가격 변동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이야 그런 게 없는데, 만기까지 가져가면 가격 하락 위험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주식은 만기도 없고 가격 하락 위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는 그걸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데, 그만큼이 요거보다는 더 있어야 된다라는 거. 요게 1%면 옛날에는 이게 여기다가 5%포인트는 더 더해줘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은 5%다. 그러면 이거는 6%쯤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금리가 1%일 때 주식시장의 P는 이게 6%가 나오려고 그러면 이게 20배 미쳐야 돼요. 20배 미쳐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이 낮아졌다고 생각하면, 가령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이 3%다. 그럼 금리가 1%, 여기다가 3% 더하면 에쿼티의 일드는 4%가 나오는 게 맞고, 그럼 이 4%라는 이야기는 PER이 25배가 정상이다라는 이야기. 지금 S&P 500의 PER이 한 22배, 23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후에 예상할 수 있는 순이익에 대해서, 예상하는 순이익에 대해서 한 22배 정도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이게 에쿼티 일드가 4%보다는 조금 더 높다. 5%보다는 낮고 4% 조금 높다는 이야기인데, 이 말은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이 3% 조금 더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파월 의장이 한 이야기는 그런 것 같아요.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이 지금 한 3%는 좀 넘게 나오는데, 이 정도면 뭐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것도 같이 올라가야 되겠죠. 에쿼티 힐드도 올라가 줘야 되는데,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올라가게 되면, 에쿼티 힐드가 올라가게 되면 PER이 떨어져야지 정상입니다. 지금 22배시간은 PER이 떨어지면,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는 모양이죠. 그런 의미로서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이제 페드가 생각하는 금리와 자산가격 사이의 모델인데, 그런 관계를 볼 때 큰 무리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거죠. 금리가 이렇게 낮은 상황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주가가 좀 더 올라가도 되겠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 또 반대쪽으로 해석을 하면, 주가 올라갈 때 금리가 올라오게 되면 주가가 다시 떨어져야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연준은 전통적으로 주가가 경기 회복 초기에 주가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장기금리가 올라가도록 그대로 방치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이제부터 성장한다, 경기 회복이다, 이제부터 좋아지겠네라고 마구 치고 올라가는 걸 금리가 올라가면서 조금 막아주는 효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늘 그래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파월 의장의 이야기는 금리가 낮으니 주가가 높아도 괜찮고 더 올라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주가 올라가면 장기금리가 좀 올라가서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나는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경제 좋아지면 금리 올라올 거고, 그러면 고평가 정도는 자연히 해소될 건데, 지금 경제가 안 좋고 금리가 낮으니까 고평가되어 있는 거, 그거는 뭐 그냥 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뭐 이런 식의 의미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시장 참가자들이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에쿼티 일드라고 하는 게 뭐 정확하게 10년짜리 국채금리로 쓰는 건 아니고 회사채 금리로 써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뭐 다양한 의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냥 10년짜리 국채금리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다가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고, 그게 이제 에쿼티 일드라는 게 나온 거고, 그게 PER이 역수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흔히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주식시장에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최근에 이것과 관련된 사례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이 접종 받게 하기 위해서 쫙 풀려나가는데, 그 FDA 승인 권고가 나오면서부터 주가가 확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주가가 훅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상당한 조정을 모더나나 파이자나 보이고 있어요. 이게 전형적으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거는 주식 투자에 대한 가장 오래된 책이 있는데, 혼돈 속의 혼돈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도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예가 등장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네덜란드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이런 걸로 해서 인도네시아로 보낸 배가, 화물선이 돌아오느냐. 이 화물선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수익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갔던 배가 돌아오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같은 배가 가령 해적을 만났다든가 침몰했다든가 못 돌아오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배가 들어올 거다라는 소문에 주가가 확 올라가는. 끝까지 왔으면 이제 이 한국까지 들어오는 데는 큰 이변은 없겠네. 그러면 그때부터 주가가 폭등을 하는데, 막상 배가 들어오면 더 올라가야 될 거잖아요. 그때부터 주가가 하락하더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제가 이제 주식도 소풍 이야기를 했는데, 주식은 현실이라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현금이 아니에요. 이건 돈의 이야기지만, 이거는 그냥 예금이고 MMF고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손안에 있는 현금이나 손안에 내가 잡은 새가 아니고, 저기 날아다니는 새예요. 기대감. 저걸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싶은 확신이 들 때
주가가 가장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풍 가기 전날이 제일 기분이 좋은 것처럼 그게 이제 소문에 사라는 그런 이야기죠. 소풍 가기 전날에 사람들이 제일 들떠 있다. 제일 희망적인 생각을 한다. 근데 막상 이제 소풍 가는 아침이 되면 걱정이 많습니다. 아, 저 비 오지 않을까? 구름이 꽤 많이 끼었는데 가다가 비 오면 어떻게 하지? 근데 가서 내가 재밌게 놀 수 있을까? 다른 애들 막 장기 자랑하는데 나는 구석에서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또는 내보다 제가 훨씬 더 잘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긴장되기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그게 이제 일단 뉴스에 판다라는 것에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백신이 부작용이 분명히 있죠. 요즘 돌아다니고 있는 짤도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어느 간호사가 이제 화이자의 백신을 맞았는데, 접종을 했는데, 이렇게 현기증이 나서 잠깐 쓰러지는 그게 생중계됐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사례는 극히 일부의 사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백신의 영향을, 백신의 효과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이거 소풍 가는 길에 비가 오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소문에 사서 뉴스 팔아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례 말고 또 하나의 사례 우리가 하나 더 볼 거. 지난 주말에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드디어 부양책에 합의를 했습니다. 약 한 1조 달러 정도의 부양책을 합의를 했습니다. 지난 8월 달부터 부양책에 합의할 거다. 지금 이까지 왔거든요. 이까지 왔습니다. 거의 사골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했어요. 근데 부양책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강할 때는 주가 올라갔다가 부양책이 지금 안 될 것 같아 할 때는 주가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부양책 나올 거야 할 때만 올라가다가 조금 조정받고 다시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고점을 계속 돌파해 왔잖아요. 그럼 이제 부양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 되겠느냐라는 이슈가 또 등장을 하는 것이죠. 요게 사실 그때마다 달라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부양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부터 우리가 부작용을 생각해야 되는 거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처럼. 그러면 또는 저기 네덜란드 동인도에서 화물선이 들어왔어요. 와, 들어왔구나. 잠깐, 근데 저기서 뭐 싣고 해서 왔다고 했는데 진짜 그거 다 있을까? 오다가 저기 바다에 좀 빠지고 물에 젖어가 못 쓰게 되고 그러지 않을까? 이게 상품의 퀄리티가 그 정도 나올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뉴스에 파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야, 이게 정말 부작용 나오고 그런 걸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위축되지 않을까? 안 맞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게 부작용이 많지는 않지만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조정을 받았다가, 진짜 괜찮네. 물건 잘 들어왔네. 이거 백신? 이거 그렇게 부작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지 않은데? 그러면 다시 올라가겠죠. 근데 이게 부작용이 커지면 다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불확실한 속에서 이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부양책은 그렇습니다. 부양책은,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부양책 나왔는데 큰일 났네? 이걸로는 크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뉴스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양책 이슈는 그동안 사골로 우려먹고 했지만, 그리고 소문은 계속 있었고 이제 뉴스가 나와버리긴 했지만, 앞으로 이거 더 하겠네. 앞으로 어쩌겠어. 계속 더 하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뉴스에 파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때문에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의 격언이라고 하는 것도 다양하게 해석할 수는 있는데, 그때마다 잘 해석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격언 갖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 경기부양책도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렇게 격언을 들이다 댈 수는 없고, 아마도 경기부양책은 내년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상수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받다가 다시 또 경기부양책 나오겠지. 이 정도면 다시 올라가고, 떨어지면 또 다시 경기부양책 나오겠지. 아니면 백신이 효과가 좋지 않을까,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기는, 저는 좀 이 경기부양책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걸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어지는 기대감,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